옛날 아주 먼 옛날의 강원도 깊은 상월짝에 눈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한번 겨울이 시작되면 봄이 올 때까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끊어지는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하얀 떡시루 안에 들어앉은 형국이라 하여 사람들은 설촌이라 불렀는데 유난히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해 동짓날이었습니다. 집집마다 애군을 쫓고 새해의 안녕을 빌기 위해 붉은 팥을 삶는 구수한 냄새가 굴뚝마다 피어올라 눈 덮인 처마 끝을 감싸고 돌았지만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 안주인 은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은심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자식도 없이 홀로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오래된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바깥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와집은 비록 세월의 때가 묻어 낡기는 했으나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터가 좋아 누구나 탐을 내는 자리였는데 은심에게는 단순히 값나가는 재산이 아니라 떠나간 남편과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동짓날 팥죽을 쑤어 사당에 올리고 집안 곳곳에 뿌려 잡기를 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솥을 걸고 장작을 지폈지만 솥뚜껑을 여닫는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경쾌하지 못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팥을 삶아 채에 으깨고 앙금을 가라앉히는 동안에도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부터 집을 비우라며 행패를 부리고 간 남편의 먼 친척뻘 되는 최 주사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읍내에서 꽤나 방귀, 꽤나 낀다는 유지들과 어울려 다니며 거드름을 피우는 인물이었는데 욕심이 어찌나 많은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고약한 심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심이 혼자 사는 이 집터가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읍내의 부자에게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위해 억지빚을 만들어내고 가짜 차용증을 들이밀며 은심을 쫓아내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은심은 눈물을 훔쳤는데 당장 내일 날이 밝으면 최 주사가 관아의 포졸들을 데리고 와 세간살이를 드러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붉게 끓어오르는 팥죽을 주걱으로 저으며 그녀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고 불러보았지만 대답 없는 허공에는 뽀얀 김만 서글프게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삐거덕거리며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마당에 쌓인 눈을 뽀드득 밟는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심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부엌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예상대로 털이 숭숭 달린 비단 배자를 입고 갓을 삐딱하게 쓴 최 주사가 뒷짐을 진 채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해가 완전히 저물지도 않았는데 벌써 술에 거나하게 취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고약한 술 냄새와 함께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은심이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내일 아침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은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버님, 이 집은 제 남편과 시부모님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힘없는 여인이었으나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만큼은 웬만한 장정 못지않게 강했는데 이는 그녀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조상님을 모셔야 한다는 도리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주사는 은심의 간곡한 부탁을 듣기는커녕 콧방귀를 뀌며 과부 혼자 살기에 이 집은 너무 과분하니 썩 나가서 저기 아랫마을 초갓집이나 알아보라며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집주인이라도 된 양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장독대를 발로 차고 애써 쌓아둔 장작더미를 무너뜨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주사의 고함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읍내 사또와 친분이 두텁다는 최 주사의 위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벼락 뒤에 숨어서 쯧쯧쯧 저 착한 은심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험한 꼴을 당하나 하며 혀를 찰 뿐이었고 개 중에는 평소 은심에게 팥죽을 얻어먹었던 옆집 할머니만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따름이었습니다. 최 주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내일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면 네가 아끼는 저 솥단지부터 깨부숴주겠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은심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당장 그를 대적할 힘이 없었기에 그저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최 주사는 닫힌 부엌 문을 향해 몇 번 더 욕설을 퍼붓더니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자 내일 보자며 침을 퇴뱉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그가 남긴 흙탕물 발자국과 무너진 장작더미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은심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심은 다시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다 식어가는 불씨를 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마치 그녀의 타들어가는 속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솥뚜껑을 열고 다 된 팥죽을 휘휘 저으며 찹쌀로 빚은 새알심을 조심스럽게 넣었는데 동그란 새알심이 붉은 죽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부디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완전히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서 문풍지가 찢어질 듯 윙윙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심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성스럽게 쏜 팥죽 한 그릇을 퍼서 소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위패 앞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팥죽 그릇을 앞에 두고 그녀는 절을 올리며 부디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조상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기와장을 들썩이게 하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댔지만 방 안은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릴 뿐 고요하고 적막하여 은심의 한숨 소리만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시각 마을 어귀에는 한 남루한 행색의 사내가 눈보라를 뚫고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다해진 무명옷 한 벌로 이 추위를 견디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바람에 펄럭이며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신발은 집신이 다달아 맨발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발가락이 꽁꽁 얼어 터져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있었지만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눈을 피할 곳을 찾아 이 집 저 집 기웃거려 보았지만 인심 사나운 흉년이라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 은심의 집 앞에 다다랐는데 마침 은심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팥죽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허기지고 추워서 더 이상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염치불구하고 이 집 처마 밑에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청해볼 요량으로 대문 쪽으로 비틀비틀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대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그만 눈 쌓인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팥죽 냄새만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은심이 사당에 올릴 청수를 뜨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다가 대문 밖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쓰러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은심은 혹시 최 주사가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짐승의 신음소리 같은 가느다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빗장을 풀고 대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문 밖에는 거짓골을 한 사내가 눈 속에 파묻혀져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을 본 은심은 최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잊은 채 황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흔들어 깨우며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곳에서 주무시면 얼어 죽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내는 은심의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으나 말을 할 기운조차 없어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고 그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심은 망설일 겨를도 없이 사내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그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으나 장정의 몸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몇 번이나 눈밭에 같이 넘어지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사내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마당 안쪽에 있는 행랑채로 옮겼는데 행랑채는 오랫동안 사람을 들이지 않아 냉골이었지만 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장작을 몽땅 가져왔는데 내일 아침까지 떼야 할 땔감이 부족해질 것을 알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아끼지 않고 군불을 지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오자 사내의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은심은 젖은 그의 옷을 말려주기 위해 화로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방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자 은심은 부엌으로 돌아가 솥에 남아있던 가장 잘 쑤어진 팥죽 한 그릇을 넉넉하게 퍼담고 겨울 내내 땅속 독에 묻어두어 살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동치미 한 그릇을 곁들여 소반을 차렸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갑자기 된 밥을 주면 탈이 날 수 있으니 부드러운 죽이 제격이라 생각한 그녀의 세심한 배려였는데 붉은 팥죽 위에 동그란 새알심이 소복하게 담긴 모양새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소반을 들고 행랑채로 들어가 사내 앞에 내려놓으며 차린 것은 없지만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동짓날이라 팥죽을 쑤었습니다. 라고 따뜻하게 권했습니다. 사내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팥죽 그릇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죽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팥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사내의 몸에서는 땀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순식간에 팥죽 한 그릇을 비우고는 동치미 국물까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릇을 비운 사내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은심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겉모습과 달리 매우 깊고 그윽하여 은심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사내는 나직하고 굵은 목소리로 이 눈보라치는 밤에 이름 모를 과객에게 이토록 귀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그 은혜가 태산 같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팥죽은 처음 먹어봅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심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어 사내의 예리한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는 은심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부인 팥죽은 이토록 달고 맛이 좋은데 부인의 얼굴에는 어찌 그리 깊은 수심이 가득합니까? 혹시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으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은심은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집안의 흉을 보일 수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이미 집안 곳곳에 흩어진 최 주사의 난동 흔적과 은심의 퉁퉁 부은 눈을 보며 대강의 사정을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다시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최 주사가 술김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은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리자 사내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눈보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던 쾅쾅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마침내 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으로 변했고 은심이 미쳐 말릴 새도 없이 빗장이 풀린 대문이 활짝 젖혀지며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최 주사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술기운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늦은 밤까지 은심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행랑채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필시 딴 놈을 끌어들여 작당을 꾸미는 것이라 의심하여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은심은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뛰쳐나갔지만 이미 흥분한 최 주사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는 성큼성큼 행랑채 쪽으로 다가가 거적이 덮인 방문을 발로 뻥 차서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방금 팥죽 그릇을 비운 남루한 행색의 거지가 아랫목에 앉아 있었고 갑작스러운 난입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놀라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최 주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주사는 그 꼴을 보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내 이럴 줄 알았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사내 놈을 끌어들이더니 그게 고작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놈이냐 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거지의 무릎을 툭툭 치며 이 집은 내일이면 내 것이 될 터인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남의 집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지에 대한 멸시와 은심에 대한 모욕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의 눈살을 절로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은심은 몸열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손님을 모욕하는 것은 집주인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황급히 최 주사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무리 미천한 분이라도 제 집에 오신 손님입니다.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는 분을 내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 주사는 은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어깨를 잡아채며 도리, 네가 감히 내게 도리를 운운하느냐. 내일 당장 관에 가서 내년이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풍기를 물랑케 했다고 고할 것이다 라며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는 마치 건수를 잡았다는 듯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거지의 멱살을 잡고 당장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만 있던 거지가 슬며시 최 주사의 손목을 잡았는데 겉보기에는 앙상한 손이었지만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최 주사는 악갈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여보시오, 아무리 대기 이 마을에 유지라 하나 힘없는 아녀자와 병든 과객에게 이토록 폐악을 부리는 법이 어디 있소. 짐승도 제 보금자리를 건드리면 무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에게 이러면 쓰겠소. 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어 술에 취한 최 주사조차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 주사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 자신의 위세를 믿고 다시 기고만장해져서 이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훈계지르냐. 나는 내일이면 사또나리와 겸상을 하고 이 집 문서를 내 이름으로 바꿀 사람이다. 너 같은 거렁뱅이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뒷배가 얼마나 든든한지 읍내 관아의 이방과 형방이 모두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을 술김에 줄줄이 늘어놓았는데 이는 듣고 있는 거지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스스로 가져다 바치는 꼴이었습니다. 거지는 최 주사가 떠드는 관아 관리들의 이름과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새겨놓으며 겉으로는 겁먹은 척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란을 피운 최 주사는 분이 조금 풀렸는지 아니면 술기운이 올라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인지 내일 날이 밝자마자 포졸들을 끌고 올 테니 그리 알아라. 그때는 내 놈도 내년도 모두 멍석마리를 당할 것이다 라는 끔찍한 저주를 남기고 비틀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행랑채에는 그가 남기고 간 고약한 술 냄새와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 은심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손님에게 험한 꼴을 보인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변찮은 대접에 이런 봉변까지 당하게 해드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라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거지는 은심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는데 그의 태도는 아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처음의 순박한 나그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 저는 괜찮습니다.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제가 어찌 이 밤중에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보다 저자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제게 털어놓아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들어줄 귀라도 있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지 말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심은 처음 보는 이에게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졌으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알 수 없는 따뜻함에 이끌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심은 눈물을 훔치며 이 집이 시아버님이 평생을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라는 것과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끝까지 이 집만은 지켜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 주사가 들고 있는 차용증은 남편이 죽은 뒤에 조작된 가짜 문서이며 자신이 그를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빚보증을 섰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관에 가서 호소도 해보았으나 사또는 최 주사의 뇌물을 받고 콧방귀도 뀌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무고죄로 다스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기가 막힌 사연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거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잡고 있던 숟가락을 쥔 손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밖에는 눈보라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행랑채 안은 은심의 눈물 섞인 이야기와 거지의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지는 은심의 이야기가 끝나자 긴 한숨을 내쉬며 세상이 어찌 이리 혼탁해졌단 말인가. 백성을 보살펴야 할 관리가 도적대와 다를 바 없으니 힘없는 백성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겠는가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은심에게 부인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은 그만 눈을 붙이십시오. 저도 부인 덕분에 등 따습고 배부르게 잘 수 있게 되었으니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은심은 거지의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었지만 내일 닥쳐올 재앙을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안방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행랑채 문을 꼼꼼히 닫아주고 돌아서면서 부디 이 불쌍한 나그네가 내일 자신 때문에 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녀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거지는 자리에 눕지 않고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먹을 갈지도 않은 채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무언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났고 그의 분놀림은 마치 칼춤을 추듯 빠르고 정확하게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닭이 회를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설촌 마을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무겁고 스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마당에 수북이 쌓여 무릎까지 차올랐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은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퉁퉁 부은 눈으로 부엌으로 나와 어쩌면 이 집에서 짓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침 밥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긁어 얼마 남지 않은 쌀을 씻고 어제 먹다 남은 팥죽을 다시 드는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정성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행랑채 문이 열리고 거지가 부스스한 얼굴로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어젯밤의 피로가 조금은 가신 듯 한결 맑아진 안색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보며 기지개를 켜더니 빗자루를 찾아들고는 시키지도 않은 마당 쓸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심이 놀라 달려나와 손님 이러지 마십시오. 곧 험한 꼴을 보게 될 터이니 어서 아침만 드시고 떠나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거지는 빙그레 웃으며 밥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험한 꼴을 보더라도 든든히 먹고 봐야지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태연하여 은심은 잠시나마 근심을 잊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꽹과리를 치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아침의 고요를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은심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빗자루질을 하던 거지의 손도 잠시 멈칫하며 마을 어귀를 응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멀리서 뽀얀 눈가루를 날리며 최 주사가 앞장서고 그 뒤로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 10여 명이 위세등등하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주사는 말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저 집이다. 당장 저 집 대문을 박살내고 집안의 모든 것을 끌어내라.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이웃집 할머니는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구나. 불쌍한 은심이를 어쩌면 좋아. 하며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최 주사는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말에서 뛰어내려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심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난입할 태세를 갖췄습니다. 은심은 부엌칼이라도 들고 싸워야 하나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엌 문고리를 잡았지만 공포에 질려 손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가운데서 눈을 쓸던 거지가 빗자루를 거꾸로 쥐고 대문 앞을 떡하니 막아서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엄추시오. 관아의 포졸들이 도적대처럼 남의 집을 침범하다니.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할 짓이오. 거지의 일갈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던 포졸들은 생각지도 못한 거지의 호통에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최 주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앞으로 나서서 이놈은 어제 그 거렁뱅이가 아니냐. 감히 관군 앞을 막아서다니 내 놈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여봐라. 저놈부터 당장 포박하여 주리를 틀어라. 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포졸들과 최 주사를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는데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 주변의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최 주사는 거지의 기가 막힌 호통에 잠시 얼이 빠진 듯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 있다가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감히 천한 거지 따위가 양반인 자신과 관아의 포졸들 앞을 가로막고 훈계를 늘어놓는다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쥐고 있던 말채찍을 허공에 휘두르며 이 미친놈이 돌았나. 내 놈이 지금 누구 앞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서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불아려졌지만 거지는 마치 뿌리 깊은 고목처럼 그 자리에 박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를 쥔 거지의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고 그의 눈빛은 최 주사의 기세에 전혀 눌리지 않는 서늘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 주사 뒤에 서 있던 포졸 대장이 거만하게 앞으로 걸어 나오며 코웃음을 쳤는데 그는 평소 최 주사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온갖 뒤치다거리를 해주던 자였습니다. 대장은 육모 방망이로 자신의 손바닥을 탁탁 치며 어허, 이놈이 관아의 공무를 방해하고 있구나.
내놈 눈에는 이 육모방망이가 보이지 않느냐, 뼈가 부러져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거지의 냄새나는 옷자락을 곤봉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포졸대장의 살기 등등한 모습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고 담장 뒤에 숨어서 제발 거지가 비켜서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은심이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와 거지 앞을 막아서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리들 제발 이분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룻밤 묵어 가시는 불쌍한 손님일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저에게 있지 이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은심은 자신의 처지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나그네가 험한 꼴을 당할까봐 두려워 차라리 자신이 매를 맞겠다며 포졸대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얼어붙은 땅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눈바람에 날려 그녀의 처절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최 주사는 은심의 애원을 듣기는커녕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흔들어대며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그는 보아라, 이것이 바로 내 죽은 남편이 나에게 빚을 졌다는 차용증이다.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기기로 약조가 되어 있단 말이다. 관에서도 이미 공증을 받은 문서이니 당장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법대로 집달리를 하겠다라고 뻔뻔스럽게 외쳤습니다. 그 문서는 사실 최 주사가 읍내에 타락한 아정과 짜고 만든 가짜였으나 그를 모르는 은심이나 순박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마치 나라님의 명령서처럼 거역할 수 없는 권위로 다가왔습니다. 종이는 바람에 팔락거리며 마치 은심의 목을 조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지는 최 주사가 흔드는 문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듣기로 죽은 사람의 빚은 그 자식에게 상속되는 법이나 이 집에는 자식이 없고 부인 혼자이니 그 내막을 자세히 따져봐야 할 것이오. 또한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 때에는 나라에서도 빚독촉을 금하고 구휴를 베푸는 법인데 어찌 사사로운 빚 때문에 엄동설하네. 백성을 길거리로 내몰려 하시오. 거지의 논리. 정연한 말에 포졸대장은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저 거지 양반 말이 구구절절 옳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주사는 거지의 말발에 자신이 밀리는 것을 느끼자 자존심이 상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논리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폭력이라는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들 있느냐. 저놈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고 당장 집안의 물건들을 다 끌어내라. 솥단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깨버려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와 소리를 지르며 은심의 집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뛰어올라 흙발로 집안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집 안 곳곳에서 살림살이가 부서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포졸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까 은심이 팥죽을 쑤었던 솥단지를 들어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고 곱게 닦아놓은 그릇들을 닥치는 대로 밟아 깨뜨렸습니다. 장독대로 달려간 포졸 하나는 은심이 겨울을 나기 위해 담가둔 김장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는데 깨진 독 사이로 붉은 김칫국물이 흘러나와 하얀 눈밭을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의 참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참혹했고 은심은 비명을 지르며 깨진 장독 조각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내 김치, 내 살림. 그녀의 절규는 눈보라 속에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담벼락을 붙잡고 천벌을 받을 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과부의 눈물은 기가 되어 내린다는데 내 놈들이 어찌 무사할 줄 아느냐. 라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낄낄거리며 더욱 신이 나서 집안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들은 안방 장롱을 열어 이불과 옷가지들을 마당에 던져버렸고 은심이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들마저 진흙탕 속에 뒹굴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롭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안방 윗목에 모셔진 사당으로 다가가 남편의 위패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은심은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가 포졸의 팔을 물어뜯으며 저항했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 남편의 혼이야.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에 포졸은 당황하여 위패를 떨어뜨릴 뻔했으나 곧바로 은심을 발로 걷어차며 이 여편네가 미쳤나 라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은심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포졸은 다시 위패를 들어 벽에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처럼 빠른 그림자가 나타나 포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바로 거지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포졸의 곁으로 다가와 무소의 같은 소나기로 포졸의 팔목을 비틀어 위패를 받아냈습니다. 거지는 위패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흙먼지를 털어내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포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선량한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 같았고 그 서슬 퍼런 기운의 포졸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거지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법이다. 조상의 위패까지 건드리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다. 최 주사는 거지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자신이 데려온 포졸들의 숫자를 믿고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놈이 지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포졸을 폭행했다. 이는 반역이나 다름없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반항하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도 좋다. 초의 주사의 명령은 잔인하기 그지없었고 그는 거지를 본보기로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눈앞에 거지가 자신의 파멸을 가져올 저승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날뛰고 있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내 놈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형제들이여 저놈을 쳐라. 라고 외치며 육모방망이를 높이 쳐들고 거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10여 명의 포졸들이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거지를 향해 쇄도했고 은심은 안 돼요 라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당황하지 않고 품에 안은 위패를 은심에게 건네주며 부인 이것을 잘 지키고 뒤로 물러나 계십시오. 다칠 수 있습니다. 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다가오는 위협을 즐기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습니다. 거지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포졸 대장의 몽둥이를 피하더니 그의 정강이를 빗자루 자루로 걷어찼습니다. 억근 소리와 함께 대장이 꼬꾸라지자 다른 포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거지는 비록 무기는 없었으나 빗자루 하나를 들고 마치 춤을 추듯 포졸들의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며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수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거지는 포위망에 갇히게 되었고 등과 어깨에 몽둥이가 스치며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은심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거지의 낡은 옷은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주사는 그 모습을 보며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밟아버려라. 거렁뱅이 주제에 양반에게 대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어라. 그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포졸들은 거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거지는 빗자루마저 부러져 맨손이 되었고 숨을 헐떡이며 벽에 등을 기대고 섰습니다. 그의 입계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가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입게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자신을 애워싼 포졸들과 그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최 주사를 번갈아 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최 주사 그리고 포졸들아, 너희는 정녕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지금이라도 멈추고 물러간다면 내 너희의 죄를 묻지 않을 수도 있다. 그의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 주사는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여봐라, 뭘 망설이느냐. 당장 저놈의 머리통을 부숴버려라. 라고 악을 썼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동시에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거지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포졸들의 몽둥이가 거지의 정수리를 향해 사정없이 떨어지려던 찰나 거지의 품속에서 나온 손에는 낡고해진 헝겊에 쌓인 둥근 물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지는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그 물건을 감싸고 있던 헝겊을 거칠게 낚아채어 벗겨내었는데, 그 순간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황동빛 광채가 사방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 5마리가 새겨진 마패였으니 거지는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천지가 진동할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소리는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했고 설촌 마을을 감싸고 있던 산천 초목이 벌벌 떨 만큼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지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담장 너머와 마을 어귀 곳곳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를 복창하며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얀 눈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붉은 오라줄을 휘두르며 들이닥쳤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치 하늘에서 신병이 내려온 듯 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역졸들의 우렁찬 함성으로 가득 찼고 기고만장하던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육모방망이를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삿도. 최 주사는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딱 벌린 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더러운 거지라며 발길질을 해대던 그 사내가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탐관 오리를 벌하러 온 암행어사였다니. 최 주사의 얼굴은 흑빛이 되다 못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역졸들은 번개 같은 동작으로 포졸들을 제압하여 무릎을 꿇리고 오라로 꽁꽁 묶었으며 도망치려던 최 주사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내 팽개쳤습니다. 어사는 더 이상 구부정한 거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걸치고 있었으나 어깨를 활짝 펴고 뒷짐을 진 채 마당을 내려다보는 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서슬퍼런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 주사 앞으로 다가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에, 주사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아라. 어젯밤 내 놈이 내게 무엇이라 하였느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겠다 하였느냐? 아니면 멍석마리를 하겠다 하였느냐? 어사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묵직하여 최 주사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최 주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으며 아이고,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나으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짓을 하였습니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사는 콧방귀를 뀌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다. 너의 진짜 죄는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고 탐욕에 눈이 멀어 가짜 문서를 만들어 남의 집을 빼앗으려 했으며 관아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국법을 어지럽힌 것이다. 내 놈 같은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니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나라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어사의 일갈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듣는 이들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포졸 대장이 억울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희는 그저 최 주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희 같은 아랫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사는 그 말을 듣자 더욱 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 백성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악인의 앞잡이 노릇을 했으니 그 죄가 더욱 무겁다. 너희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얼마나 많은 백성이 피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해 보았느냐. 어사는 역졸들에게 명하여 포졸들의 죄상도 낱낱이 기록하게 하고 관아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통쾌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만세 암행어사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지팡이를 집어던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아이고, 내 평생에 이런 경사를 보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하늘이 돕고 조상님이 도왔어 라며 감격했습니다. 은심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서 멍하니 서 있다가 어사와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는 은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부인 많이 놀라셨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악당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역졸에게 명하여 최 주사의 품에서 뺏은 가짜 차용증과 집 문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사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문서를 박박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며 선언했습니다. 이 문서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니 이 집은 영원히 부인의 것이다. 앞으로 누구도 이 집을 탐하거나 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있다면 내 이름을 걸고 용서치 않을 것이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송이처럼 바람에 날려 흩어지자 은심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어사의 발 앞에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남편도 저승에서 나으리께 감사를 올릴 것입니다. 은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사는 황급히 몸을 숙여 은심을 말리며 일어나십시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관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오히려 어젯밤 따뜻한 팥죽 한 그릇과 아랫목을 내어주신 부인의 고운 마음씨가 저를 살리고 이 마을을 구한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어사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수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포졸들에게 너희가 어지른 것이니 너희 손으로 치워라. 깨진 그릇 조각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말끔히 치우지 않으면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평소 거들먹거리기만 했던 포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묶인 손을 비비적거리며 마당에 흩어진 살림살이를 줍고 깨진 독을 치우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무너진 장작더미를 다시 쌓고 눈밭에 뒹구는 이불을 털어주며 은심의 집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라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도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나며 하얀 눈 덮인 설촌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어사는 최 주사와 부패한 포졸들을 관하로 압송할 채비를 마치고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은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은심의 손에 쥐어주며 이것은 부서진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데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이건 나라의 돈이 아니라 제 개인의 돈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은심은 극구 사양했으나 어사의 뜻이 워낙 강경하여 결국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어사는 말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은심과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산의 진미를 먹어보았으나 어젯밤 눈보라치는 행랑채에서 먹은 팥죽 맛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팥죽에는 단순히 곡식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인정과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정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맛이 그리워 언젠가 다시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사의 그 말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녹이는 훈풍처럼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사와 역졸들이 죄인들을 끌고 마을 어귀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은심과 마을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는 점차 작아져 들리지 않게 되었지만 어사가 남기고 간 정의로움과 따뜻한 여운은 마을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암행어사가 우리 마을을 다녀갔어 하며 두고두고 자랑삼아 이야기했고 최 주사 같은 탐관오리가 사라진 마을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말끔하게 정리된 안방 아랫목에 누웠습니다. 찢겨나갔던 문풍지도 이웃들이 새로 발라주어 팽팽해졌고 아궁이에는 마을 사람들이 해다준 장작이 활활 타올라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어사가 남기고 간 말들을 되새기며 은심은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았는데 촛불 아래 일렁이는 남편의 이름이 오늘따라 편안하게 웃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해요.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그리고 고마운 분이 다녀가셨어요. 은심은 두 다리를 쭉 뻗고 모처럼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지만 어젯밤의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소미불 같은 눈이었습니다. 부엌 솥에는 내일 먹을 팥죽이 은근한 불의 뜸이 들고 있었고 그 구수한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은심의 콧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착한 마음씨가 복을 불러온다는 옛말처럼 팥죽 한 그릇에 온기가 돌고 돌아 그녀의 삶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설촌 마을의 깊고 고요한 밤, 은심은 입가에 여튼 미소를 머금은 채 달콤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